네, 시인과 독자의 만남 47번째 시와 놀자 2부 순서입니다. 이기준 시인 모시고 또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시인에 대해서 양념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준 시인은 1960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고요. 고려대학교 대학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1987년 광주 유래와 198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199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이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4회 남양주 조지현 문화상을 수상하였고요. 현재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시집으로는 푸른 비상구, 참 오래전 강의, 나는 나를 간직을 썼다 그래서 평년집으로 기억의 지도, 기억의 풍경, 삶, 시를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기준 씨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 앞에서 얘기하게 될지 제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장면을 생각하고 왔는데 아까 성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대부분 등단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같은 처지니까 같이 즐겁게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은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에서 또 강연을 하시니까 스님 말씀을 잘하실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스님한테 전직으로 맡기자는 식으로 일단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와 놀자니까 항상 하는 처음에는 시인이 읽고 싶은 시를 제일 먼저 붙었는데요. 제가 보내주신 시 중에서 어떤 시를 가장 먼저 소개해 줬으면 좋을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여기 진해는 한 20년 전에는 여기 자주 왔습니다. 그 문학 행사 그때가 비교적 초기였던 것 같고 그때 뭐 제가 사실은 일을 하러 올 때도 있었고 일하는 후배들을 도우러 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이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반갑게 응낙을 했고요. 또 덕분에 고향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오랜만에 진해 구경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 시를 이렇게 여러 편을 골라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과거에 저도 뭐 아까 성시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러 문학 행사에 불려다니거나 뭐 그렇게 한 처지는 아니라서 과거에 몇 군데 특강 갔던 뭐 10년 전에 특강 갔을 때, 뭐 15년 전에 갔을 때 그런 자료들을 꺼내서 그때 어떤 시들을 골랐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참고했고요. 거의 대부분 참고했고 근장시 쪽만 이제 제가 최근에 발표까지만 한 시들입니다. 저는 써놓고 완성은 시켰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 스타일로 시를 쓰시겠지만 저는 시 처음 시작한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도 국어선생님이 저한테 시켜가지고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숙제시나 과제시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 주제를 줘서 뭐 불조심에 대해서 시를 써라 이러면서 거기에 딱 맞게 써가지고 상 받을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혼자서 뭐 나는 시인이니까 또는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뭐 막 열심히 써보자 이런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청탁이 오면 그냥 거기에 맞는 시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뭐 말도 안 되는 작품이 발표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시인 된 지는 지금 세월이 꽤 되는데 87년이니까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지만 35년 32년 예. 그런데 시집은 지금 세 번밖에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써서 저한테 과작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과작인 시인은 김종길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붙이는 아주 거룩한 이름이 과작의 시인인지 저 같은 사람은 숙제를 안 내주면 제가 시를 안 쓰고 앉아 있으니까
단지 저는 숙제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번역하면은 청탁이 없어서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시인들도 좋은 시를 써서 좋은 시를 내고 싶은 마음은 훌뚝 같지만 청탁이 안 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써놓고 노트에 가지고 있건 그때 숙제를 쓰건.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세 번째 시집 좀 더 됐죠 이게? 세 번째 시집을 내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두 편 정도 청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거의 대부분 몇 편만 빼고 다 여기 실었는데 실어놓고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이제는 시를 이제 앞으로 그만 써야 되겠다. 이런 시를 쓰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파일들을 뒤지다가 시가 한 편 더 남아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그게 근작시 맨 앞에 있는 시입니다. 네, 페이지가 10페이지. 19페이지. 네. 비를 가르쳐주는 사람. 한적한 2차선 도로가 지나는 중학교 앞 큰 교회역. 소박하지만 제 나름 멋을 낸 동네 카페 테라스에서 젊은 엄마가 2~3살 아이를 안고 비 내리는 처마 밖으로 손을 내밀며 무언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이봐, 이런 게 비야, 비. 가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오래전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던 어느 날 2~3살 내게도 비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 누굴까요, 선생님? 예. 누구일까요? 그 예상 질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이런 게 비야. 이건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운전하고 지나다가 봤거든요. 거기는 학교 앞이라서 한 3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비 오는데 아이를 안고 아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같이 두 사람의 손 모자로 보이는 모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뿐이고 그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또는 한쪽만 이야기한 대사가 이제 두 번째 연애의 이야기일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한 거고요. 뭐 당연히 그 사람은 저한테는 지금은 편찮으신 어머니고요. 또 어머니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머니일 수 있겠죠. 이때 어머니는 말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할머니한테 말을 배웠을 수도 있고 이모한테 말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는 전혀 핏줄이 닿지 않는 사람한테 말을 배우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곁들여서 저는 사실 앉아서 아까 성신 말씀 들으면서 만약에 정리된 게 있다면 성신께서 말씀하신 그 리스트를 제가 그대로 보면서 요거는 성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하고 맞습니다. 이걸 쭉해서 1시간 갈 것 같다. 그래서 성신 말씀 드리면서 나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도 많았고 그건 나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도 많았습니다.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이 시는 제가 문예잡지 그렇게 많이 읽히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문예잡지에 실었는데 어디선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끔 구글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 봅니다. 제 이름과 같은 사람들은 뭘 하고 살고 있나.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제 이름이 아주 흔하진 않아서 성까지 같이 검색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가끔은 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때 물론 제 시가 누군가의 블로그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뭐 더러는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고 나름대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시인으로서 그게 큰 위로죠. 그런데 이 작품을 잡지에만 실었는데 누군가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
어떤 신문 비슷한 데인지 아니면 블로그인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들도 제가 혹시 오늘 뵙게 될 분들이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무명시인 또는 삼류시인 콤플렉스예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떤 분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들에서는 그 드물게 신문에 아침의 시 이런 데 실렸던 것 중심 그런 것들 꼭 앞세워놨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런 시 읽으신 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짧은 시를 써야 된다. 신문은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마치 저 대표시처럼 알려진 시들 중에는 그 시집에서 가장 짧은 시였기 때문에 바깥으로 굴러나가게 된 것이 많은데 그게 그야말로 정말 대표시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상은 참 묘한 게 그렇게 알려지고 저도 막 신문에 난 걸 읽어보고 이러는 사이에 마치 그 시가 저의 대표시인 것처럼 저도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사람들은 질투심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던 지금은 그분 성함이 많이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뭐 가장 대단한 시인이었던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사석에서 당신이 과소평가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꽤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과대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주 특별한 분들 아니면 특별한 진짜 예술가들 아니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시 쓰고 내 이름 걸고 예술작품이라 치고 써내는 자리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질투심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시를 못 쓰는 것 같은데 또 문학상을 받아?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시를 잘 쓰는 게 별로 없는데 이름난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네? 이런 거 연속이고 그걸 견디는 훈련이죠. 저는 한 50줄 넘어서면서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이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구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게 운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늦게 결혼해서 낳은 둘째 막내가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고2인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미대 가겠다 이래서 일단 저는 반대했어요. 미대는 사실 제가 가고 싶었는데 걔가 순수미술 쪽으로 가려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일단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디자인 쪽으로 한다고 해서 내놓고 반대는 안 하는데 그건 제가 미술 쪽도 제가 친한 사람을 통해서 미술평론가 통해서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들은 바가 있고 문단은 제가 직접 한 30여 년 시인 해오면서 겪은 바도 있어서 이거 참 힘들다.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운이 군데 내 운이 거기에 있을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른바 속된 말로 잘 안 나갈 때도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잘 안 나갈 때도 버틸 수 있는 위대한 인격을 갖추는 게 우리 목표인지도 모르죠. 뭐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도 모르고 제가 운전해서 전국에서 오늘 아주 3시간 동안 오늘 했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저런 생각들을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읍이나 남원 이런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제 고향인 밀양하고 비슷한 지형을 가진 데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사실 그렇기도 네. 하죠. 강이, 어지간한 규모의 강이 강이 흘러가고 있고, 있고, 네. 인구는 10만은 썩 넘지 못하는, 10만이 좀 못 되는 듯한, 옛날에 과거에 진해도 규모가 네. 그랬죠. 네. 정읍이나 남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전혀 제가 자란 풍토하고는 다른 데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처럼 여기는 네, 살고 네. 있습니다. 오는 길은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았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다행입니다, 선생님. 뭐 시어머니가 선생님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생각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시인들이 시를 듣고 또 시합할 것 같아서 그 다음 시를 한번 골라서 한번 하거든요, 선생님. 어떤 시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 들려주고 싶은 시는 어떤 시일까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뭐 이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쓴 시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모아놓은 거예요. 네. 앞쪽으로 갈까요? 예, 신문에 이름 올렸던 것들 정도 있죠. 네. 저기 맨 앞에 있는 시입니다. 숨결인데요. 숨결. 오래전 할머니 돌아가신 후 내가 아는 으뜸 된장맛도 지상에서 사라졌다. 한 사람이 죽는 일은 꽃이 지듯 목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니고 목구멍을 드나들던 숨, 곧 목숨만 끊어지는 것 아니고 그의 숨결이 닿은 모든 것이, 그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이, 그가 평생 닦고 쌓아온 지혜와 수완이 적막해지는 것, 정처를 잃는 것. 그대가 죽으면 그대의 둥글고 매끄러운 글씨가 사라지고 그대가 끓이던 라면 면발의 불가사의한 쫄깃함도 사라지고 그대가 던지던 놈의 절대적 썰렁함도 사라지고 그대가 은밀히 자랑하던 방중술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대가 아끼던 재떨이나 만년필은 유품이 되고 돌보던 화초나 애완동물은 여생이 고달파질 터이니 장차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아는 으뜸 김치맛도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네. 아마 다들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직 어머님은 예, 어머니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지는 않은데요. 네. 김치를 못 담으신 지는 벌써 네. 오래됩니다. 네. 이 시는 네. 할머니 된장맛 때문에 네, 네. 쓴 건데요. 네. 할머니가 오래전에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70년대에 제가 고향에 자주 네. 들렸거든요. 네. 그때는 할아버지도 함께 살아 계신 적도 있었고 제 고향은 이제 얼마 전에 산불 났던 그 부북면입니다. 네. 아, 밀양 네, 밀양 네. 부북면. 네. 전화해봤더니 산불이 오는 쪽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걱정은 없다고 해서 네. 제가 거기에 할머니 제가 가면 이제 뭐 옛날에는 더 어려웠다고 하지만 제가 다닐 때도 별로 나아지진 않았고 저희 집이 옛날에는 재산이 꽤 많은 집안이었는데 제 증조 할아버지 때 재산을 많이 장만하셨는데 그걸 그 손자 때 거의 다 네. 털어 먹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느 집이나 뭐 재산 좀 있던 집안은 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일제시대부터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자손들이 이제 도시로 나가면서 농지 많이 가진 네. 집안의 그 미천들을 다 논팔고 땅 팔아가지고 서울서 재산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면서 흥청망청 다 날리는 셈이죠. 그래서 집은 뭐 한옥 중에서는 뭐 그 마을에서 제일 큰 축이었는데도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는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네. 할머니가 그냥 된장은 집에서 만든 된장에 무 넣고 네. 풋고추 넣고 네. 그렇게만 끓이셨는데 기본 된장이 가진 맛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른 지역을 많이 또 돌아봐서 경상도 음식의 특성을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를 많이 넣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감자를 넣습니다. 찌개나 국 끓이거나 할 때.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무 넣은 된장, 무 넣은 소고기국을 먹어왔기 때문에 그 맛에 이제 어릴 때부터 동조되어 있는 거죠. 감자를 넣으면 국물이 텁텁해져서 먹기 힘들고, 지금도 이제 저 제천은 자기 집안 음식을 하니까 저는 그걸 여간해서 못 얻어먹어요. 저 혼자 이제 된장을 할 때 게으르지만 가끔이라도 무를 많이 썰어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때 골로라고 이제 안에 심지가 골로가지고 붙이는 그런 도구에다가 할머니 그 당시에 뭐 70대 후반, 80대 초반이셨을 것 같은데 손자가 오면은 직접 밭에서 딱 따서 끓여주셨고 그 맛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집안에 모여 사는 여러 집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농촌에 남아서 살고 있는 집은 뭐 손으로 한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었거든요. 한 손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인사를 드리러 가면 집집마다 이제 음식을 해서 저한테 한 끼를 꼭 먹고 가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냥 그때는 이제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미숫가루를 대접했죠. 기껏 찬물 구한 게 이제 바로 세미에서 토온 물이 제일 시원한 물이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미숫가루를 마시면 막 배가 터질 것 같이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저희 할머니는 그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중에서 막내 할아버지는 납북되셨고 그분의 할머니, 그분의 배우자가 계시는데 그분께 인사드리러 가면은 또 뭔가 재료는 아주 소박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냉국이었어요. 냉국. 오이하고 풋고추 넣고 냉국. 그런 음식들이 어릴 때 먹었던 음식으로 기억이 나고 할머니 된장 맛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먹어볼 수 없는 뭐 이상한 된장이 지금 돌아다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이 시를 썼습니다. 아마 다 고향에 대한 그런 어머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쓰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다들 이제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아실 거예요. 그 설국 유명하지만 그분의 천호학이라는 소설 제가 아주 오래된 딱 지금 기억나는 그것만 기억나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니까 그 찻잔에 어머님의 이렇게 립스틱이 묻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찻잔을 이용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찻잔에 어머니의 립스틱이 붉은 분홍색 립스틱 그걸 보고 저는 열심히 딱 한 잔만 내가 커피잔을 써야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마시던 찻잔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스님을 된장했는데 저는 그 천호를 생각했고요. 아마 황윤심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루마니아 풍습이라는 시를 썼었어요. 읽으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실제 루마니아는 그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 쓰던 이불, 베개, 담요를 다 물려주고 간대요. 그 물려주고 가면 이제 시에서는 그걸 물려받으면 내가 할머니의 불면증도 물려받고 그 사람의 어떤 지난 꿈도 물려받고 이런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된장을 물려받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숨겨 말고 또 다른 시를 하나 저는 쌤한테 하나 이 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 강을 이후라는 시가 쌤 얘기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이 강을 이후로 쌤 한번 읽어주시고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가 이후 저 은행잎들 다시는 지지 않도록 다시는 풍경이 말하는 일이 없도록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숨은 별들 다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 모든 별을 끝내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도록 담배 연기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제발
불꽃이 사람 근처를 떠나지 않도록, 한 번 저지른 모진 죄를 언제까지나 용서하지 않도록, 암호하거나 화해하지 않도록,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없도록,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수억 년 동안 시달려온 저 지친 은행잎들 다시 지지 않도록, 다시는 물들지 않도록, 다시는 수직 낙하하지 않도록, 그래도 지지 않을 수 없다면 새 잎으로 다시 피지 않도록, 저들의 야합과 의리가 끝장나지 않도록,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아닌 무엇으로도 태어나지 않도록, 설사 새로 태어난들 서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옛날 그가 풍경 속에 숨긴 것을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정말 그가 무엇을 숨겨놓기나 한 것인지도 믿지 못하도록, 가진 풍문이 풍문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게임의 법칙을 되새기지 못하도록, 이미 잠깨니 도로 잠들지 않도록, 아직도 자느니 깨어날 필요 없도록, 사랑의 빈틈이 다 채워지지 않도록, 결코 사랑이 완성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이 할 일을 잃지 않도록, 저 은행 노란 잎들 새아침까지 지지 않도록, 어지간하면 새아침은 오지 않도록, 지금 듣는 내 웃음소리 또는 저 은행잎들 오늘처럼 잔연하도록. 과연 이 시를 쓸 때 시인은 어떤 심정이 있을까하고 느끼는 구절이 셋, 여섯, 일곱 번째, 한 번 저지른 모진 죄를 용서하지 않고 암호하거나 화해하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고 싶지 않고 헤어진 사람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네. 돌아보면 꽤 오래전에 쓴 시인데요. 네. 뭐 일단 제가 그 잘 안 되는 연애에 여러 차례 엮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끌려다닌 건지 사랑에 끌려다닌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젊은 날을 허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취직하기 전에 월급 준다는 직장 나타나기 전에 저하고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 전까지 거의 거지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취직되기 전에 거의 거지처럼 지내는데 그때 나이가 뭐 요즘도 대부분 그런 셈인데요. 30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좁은 판 안에서 많은 배신과 배반과 모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 험한 꼴을 저는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 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영세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좀 삐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의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사사로운 것에 너무 마음 상하는 사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 삶을 신뢰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대학 다닐 때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녔는데 그 뭐 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연배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생운동 또 민주화 투쟁, 반독재 투쟁 이런 게 대학을 요즘 역사책은 휩쓸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휩쓸지도 않았죠.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87년 6월 항쟁 이전에 대학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데모하는 사람은 10%가 안 됐어요. 저는 그 경험을 보고 독립운동도 이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독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앞장서서 뛰어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을까.
물론 뭐 소설을 보면 그런 일이 꽤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역사책은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을 간절히 원했고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게 됐을 때 다 만세를 부르고 환호했다라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층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80년대에 이제 그 인생을 모두 바쳐서 투쟁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쟤들하고 생각은 똑같은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에 모든 걸 바치지 못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교묘하게도 그 독재자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피 흘리는 것을 보는 두려움, 내가 피 흘리는 두려움, 내가 흘려서 고문당하는 두려움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동력으로 한 개인의 처신에 작용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현실에 대해서 저렇게 불만이 많고 고쳐야 되고 전두환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박정희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저의 친구들 대부분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사상도 사실 그런 거죠. 요거만 고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나아질 건 없어. 그냥 너희들 헛되이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다 좋아. 이제가 이만하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관주의자들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극도로 좋아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접어버린 이문열 같은 작가의 문학 세계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도 바꾸는 게 없어. 이게 이제 이문열의 생각이라고 저는 깨달았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는 제가 원래 그런 취향이 있었던 거지, 아니면 이문열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건지, 저는 궁극적으로는 참 허망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제 이 이후에 여기 제가 실어드린 사랑론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느 순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열광하고 일생에 뭐 한 번쯤 오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랑. 그런 세상에 없다. 사랑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대자연의 음모가 있을 뿐이다. 아까 성신 시에서 제가 그 흰개의 얘기를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조그만 집을 짓고 제 숙소 삼아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고양이가 최근에 새끼를 낳았나 봐요. 제 집 주변에서 아주 가까이서 낳은 걸로 제가 오늘 아침 확신을 했는데 그게 뭐 사랑의 근원일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암컷은 이제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발정을 하고 또 어떤 수컷이 와서 생명의 출발, 생명의 시작 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인간만이 뭔가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랑의 끝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건 아닌,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주의적인 태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게 뒷부분에 가면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때 아마 제가 이때도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련을 겪은 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만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보면 그죠? 암컷과 수컷이 나눠 씨를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처음에 암컷 또는 수컷을 보고 몸과 마음이 함께 예사롭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아직도 씨를 퍼뜨리고 싶어 한다는 장거고 12쪽의 사랑가 나와 앞장이었네요. 네, 바로 앞인데 말씀하셔서 제가 떠오르니까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환상
뭐 이런 걸 아예 그냥 배제하고 그 남녀, 암흑과 수컷에 대해서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하신 것 같아서 예.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하고. 이건 제가 뭐 네.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이 생각은 지금도 뭐 변함이 없고요. 네, 이 시를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네. 뭐 여성들의 세계는 제가 뭐 안다고 할 게 없고요. 남성들은 대부분 뭐 자기가 어떻다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친구들 중에 꼭 있을 거예요. 바람둥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편하게 얘기하는 동료들이나 직장 동료지만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고 바람둥이들이 있어요. 그 바람둥이들을 보면 이제 바람둥이 아닌 사람들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쟤들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의 알리바이를 제가 만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제 본래 생각하고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시집을 줬더니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시 보고. 이 시가 걸작이라고 했어요. 그 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정윤석 시인한테는 사물과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생 시를 보면은 선생님 시는 사람들이 보여요. 떠난 사람들, 또 지나간 시간 그런 데서 사람들의 깨끗함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거든요. 성시는 제가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니까 네. 정말 훌륭한 시이신 것 같고 앞으로 더 훌륭한 시를 쓰시고 또 그러셔야 될 것이다. 이미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선생님 말씀은 이제 전해 들었고 젊은들 중에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독립적인 시, 선생님 말씀 얘기하면 독립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저희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었고요. 그때 이렇게 막 30년 좀 지나고 이렇게 오늘 여기서 뵙고 그 30년 살아오신 얘기를 듣고 이러니까 저도 뭔가 선생님을 잘 알고 지내오지는 못했지만 오늘 와서 지난날 선생님 삶을 듣고 있지만 마치 잘 알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30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그 대중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내시가고 문학사 쪽으로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문학평론도 좀 하고 뭐 문학 연구도 뭐 그 직장 잡아야 된다니까 박사 논문도 쓰고 이랬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평론가들이 끼어 있는 게 제가 평론을 하면서도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대체로 제 동업자들 중에서 특히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평론하고 시인하고를 겸업하는 사람들인데 뭐 저보다는 좀 낫지만 대체로 그렇게 우리 문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이력을 보이시긴 했지만은 유종호 선생이 원래 사실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는 다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다가 이제 평론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면 이제 평론 등단이 먼저 돼버리고 시인 되려고 하니까 좀 우스워지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평론을 겸업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든 많이 불편한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유종호 선생님이 뒤늦게 60 좀 넘으셨을 때 그때 시집을 계셨어요. 아주 냉대를 받았습니다. 유종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뵙고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시집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말씀하신 걸 들었고 앞으로 다시는 시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일을 뭐 대체로 겪고 있습니다. 기존 남진우 시인이나 정극별 시인은 뭐 비교적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됐지만 그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매우 껄끄러워하죠. 시인들은 시인들대로 껄끄러워하고
평론가들은 평론가들대로 네. 그 사람들 작품을 이야기하는 걸 매우 불편해합니다. 네. 어떻든 뭐 그런저런 이 바닥에서 뭐 글을 쓰고 버텨내고 이러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네. 때가 많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를 하면서 그 대학에서 지금 그런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에게 예, 시를 가르치시잖아요. 예. 그럼 학생들에게는 어떤 시를 써라, 어떤 아, 저는 시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다행히 문창과가 아니고 네. 국어교육과라서 네. 시를 이렇게 가르쳐라 이런 그 얘기를 말씀을 주로 하시고요.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를 네. 썼어 이런 얘기를 네. 꼭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네. 제시를 내놓고 내 이 시 좀 읽어볼래? 이런 네. 짓은 안 합니다. 아주 낯간지럽고 강의도 제가 선생으로서 저를 선생으로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의 독자로서 만나고 있는 사람 네. 다 누구나 다 내가 하는 강의나 내 시를 좋게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직업적인 한계까지만 네. 그 한계를 넘지는 않으려고 네.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럼 시 쓰기와 평론 어떤 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중에 뭐 평론을 지금 시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론은 그 일종의 지적인 노동 중에서 중노동입니다. 네. 아주 계획적으로 아까 성 선생님은 송재학 시인 말씀하셨지만은 네. 평론도 그렇게 숙제처럼 하고 마감 꼬박꼬박 지키는 네. 아주 유명한 분들이 몇 분 네.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기질이 잘 안 돼서, 다른 지역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이 다 게으른 아닌데, 아까 선생님 게으르다고 하셨죠. 저도 동감인데요. 스스로 게으르다고 말하지만 그 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평론 쓸 때도 마감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간에 블랙리스트가 돌고 저한테 청탁이 안 오는 제 짐작입니다만 네. 그 같은데 제가 스스로 그냥 휴업해버렸어요. 네. 평론을 쓰면 건강에 영향이 많이 옵니다. 일단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게 되고요. 네. 담배 피는 건 뭐 니코틴의 절대량도 네.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자들은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는 사람들은 절차 때문에 피는 거거든요. 공간이 바뀌면 피고 어떤 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 이걸 하는데 평론 쓸 때는 시집을 최소한 5번 정도를 읽게 되는데 네. 읽을 때마다 또 중간 쉴 때마다 피고요. 컴퓨터 켤 때 피고 첫 문장 썼다고 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피워야 되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뭐 머리 하얗게 되고요. 또 담배, 밤 꼬박새기가 일수고, 그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그 마감들 때문에 이제 제 모습처럼 이렇게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보람이 없다. 특히 그리고 어디나 이게 이제 2류나 3류의 슬픔이 있는데요. 평론을 처음 시작하면은 청탁이 막 오는데 네. 텍스트 다 정해져 가지고 옵니다. 네. 평론 하나, 서평 하나 써줄래? 이희중 시인이 시집 냈대. 그럼 이희중 시인 시집 읽고 평론을 써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남의 노블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위대한 1급 평론가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텍스트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좀 하고 가끔은 제가 이제 출판사하고 단판을 지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거야. 이렇게 한 적도 몇 번 있지만, 제가 좀 직장 구하고 밥 벌어먹기가 편해지고 난다면은 슬슬 끊어서 지금은 이제 평론가는 이름만 기억하는 사람만 있는 그런 판이 됐고요. 시도 사실은 뭐 1년에 뭐 서너 편 뭐 쓸까 말까 하는 처지니까 그런데
시인은 한 번 시인이면 영원한 시인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는 흔하다고 알고 있지만 네. 어디 모임 가면 늘 찾아와서 인사 나누는 네. 분들이 시인이니까. 근데 일반 직장에서는 좀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전 시인 처음 본다 이러는 사람도 만나보고 누가 이거 소개할 때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 악수하고 나면 이분 시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시를 안 써도 시인은 계속 간다. 네. 네,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평론보다는 시가 위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네. 그건 아마 네. 제 목소리보다도 네. 수많은 평론가들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론가들한테. 창작하는 게 제일이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풍토에서는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네. 선생님 아실 것 같고 김달지 문학제에 좀 몇 차례 오신 분들이면 과거에 자주 와서 저보다 한참 후배라서 심부름 도맡아 하던 김종훈이라는 네.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시를 잘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좀 더 급박한 마음으로 신춘문예 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뭐 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게 연습이 좀 된 사람들은 신춘문예 잘 되면 평론은 평론대로 내고 네. 시는 시대로 내거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김종훈은 평론이 먼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도 평론으로. 그리고 평론으로 꽤 이제 잘 알려진 사람이 됐잖아요. 영원히 이제 시로는 네. 시인은 될 수 없는 거죠. 다음 생애를. 시를 참 잘 썼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쓸 때 시를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네. 잘 썼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5시가 돼버리는데요. 마지막 이제 쌤부터 보여줄게요. 쌤께서 시를 쓰실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시들도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유형들은 다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해진 대로 이미 시인 되신 분들은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선생님들 네. 더 하실 말씀이 많은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습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시를 쓰는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처럼 전해오는데 직접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네. 일부러 공들여서 쓰고 고치고 또 고치고 올해 써놓은 거 내년에 또 고치고 이랬던 시보다 네. 어느 순간에 그냥 이런 거 한번 떠오르네 이거 딱 쓴 것이 네. 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일 가능성이 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질을 해서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저 말고도 많은 시인들이 증언하는 바이지만 네. 우리는 그 메모를 안 해서 놓쳐버린 위대한 시들을 다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젊은 시인은 스마트폰 바꿀 때 네. 녹음 기능이 얼마나 편리하게 네.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새 녹음으로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 이른바 시상이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둔다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막 한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 그 순간에 적어놓지 않으면은 그렇죠. 네, 잠시 뉴스 보고 떴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그때 이제 예감은 들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를 잡아놓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시인 모드로 저는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모드로 살아왔습니다. 문학 선생으로, 평론가로, 시인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글 쓰고 뭐에 대해서 어떤 모드를 가지고 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전업 시인들은 그 점에서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시인으로서의 모드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3년 반 지나면 퇴직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좀 비슷해질 수는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긴 시간 또 재미난 말씀 해주신 이기두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